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운규와 윤봉춘, 변인식, 통곡하는 무성영화. 나운규와 윤봉춘은 한국 영화 개척기의 일꾼이자 실과 바늘과 같은 처지의 참벗이었다. 그들은 가장 불우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회령의 신흥 보통학교 고등과에서 서로 만났다. 그때부터 그들은 소년기와 청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어 일제에 항거했고, 서른 많은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에는 늘 서로를 부추기면서 어려운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갔다. 나운규와 윤봉춘이 영화계에 뛰어든 때는 우리나라 영화의 초창기인 1919년부터 1927년까지의 사이였다. 이때는 사진이 팔딱팔딱 움직인다고 하여 영화는 팔딱사진이라고 불렀고, 배우는 광대라고 불렀다. 더구나 영화 배우의 경우에는 영화가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양광대라고 불렀다. 나운규는 1900년에 태어났고 윤봉춘은 1902년에 태어났다. 이처럼 거의 같은 시대의 배경 아래에서 태어난 그들은 한결같이 일제에 저항하는 이른바 반골의 기질이 짙었다. 게다가 그들의 집안 형편도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일제와 맞서 싸우도록 했다. 나운규의 아버지 형건은 구한말 군인으로서 오늘날의 중위쯤 되는 부교였는데 보급을 맡았다. 그는 슬하의 아들 셋과 딸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나운규는 셋째 아들이었다. 본디부터 협심이 강한 형건은 이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자 울분을 참지 못한 채로 고향인 회령으로 내려가서 한약방을 보는 한편으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모아서 독립투사를 기르는 사민학교를 차렸다. 이 학교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끝내 강제로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 나운규는 이 사민학교에서 보통과를 마치고 신흥 보통학교 고등과로 적을 옮겨 진학하였다. 한편으로 윤봉춘의 아버지 윤덕준은 평양에서 주전을 만드는 기술자였다. 그는 전봉준이 이끄는 가보년의 동학혁명에 가담한 것을 계기로 삼아 평양을 버리고 함경북도 정평으로 옮겨왔다. 뒤이어 전봉준이 광군에 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동학군의 대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고, 따라서 윤덕주도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끝에 정평 땅에 눌러앉아 버렸던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뒷날 나운규는 그토록 아버지의 가슴에 한을 미치게 했던 일본 사람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영화 아리랑을 만들게 되었고, 윤봉춘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 정성을 바쳐 아버지가 가담했던 동학난을 주제로 하여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따라서 나운규와 윤봉춘은 흔히 얘기하는 광대로서의 예술인이라기보다 민족에 사로잡힌 뼈대 있는 예술가였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대조되는 삶을 살다가 갔다. 우선 나운규는 천부적인 영화인으로서의 재능과 더불어 여러 사람으로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여성 편력 따위로 허황된 삶을 살다가 37의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윤봉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73해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이 나라 영화 역사의 산정인 노릇을 했다. 나운규와 윤봉춘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 더구나 신흥학교 고등과 시절에는 애국 지사들에게서 민족적인 자각을 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뒷날에 그들이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드는 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나운규는 회령에서 일본 헌병과 어떤 연애사건에 얽히게 되어 화를 입을까봐 신흥학교를 그만두고 북간도로 달아나게 되었고, 윤봉춘도 얼마 뒤에 그곳으로 건너갔다. 북간도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간도 명동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때 60만 교포가 살고 있던 간도에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명동중학교밖에 없었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공부보다는 군사훈련을 더 많이 시켰다. 나운규와 윤봉춘은 이 학교에 다니면서 북간도 국민의 소속의 독립군에 입단하여 해서 도판부 사건의 전이대로 임명받기까지 되었다.
도판부 사건이라는 것은 북한도에 있던 독립군들이 두만강을 건너가 회령에 있던 경찰서의 수비대를 친 사건이다. 그때 나홍규와 윤봉춘은 재빨리 회령과 청진 사이에 있는 무산령 터널을 폭파하고 전신 전화시설을 끊는 일을 맡게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소년 시절에 이미 절박한 상황 아래에서 몸과 마음을 닦은 바 있으므로 그들이 만든 영화 속에도 그런 상황을 자주 등장시켰다. 이 점에 대하여 윤봉춘은 다음과 같이 나홍규를 해고하고 있다. 웅규의 작품은 거의가 박진감이 있다. 아마 그건 백두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두만강의 급류를 보고 자랐고 또 시베리아의 메스꽃 바른 찬바람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윤봉춘의 말 맞다나 그의 성장 과정 탓인지 실제로 그의 작품 세계는 스케일이 크고 박진감이 있다. 그 밖에도 그는 권력이나 금력에 타협하지 않았고 이른바 대가들 사이에도 곁눈질하지 않았다. 대가들의 새에도 곁눈질하지 않았다. 나홍규는 북한도의 정제촌에서 명동중학교를 다닐 무렵에 모험을 계속하였다. 또 교내에 발간하는 독립신문을 고향인 회령으로 배달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두만강을 엄밀히 건너곤 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모국에서 터진 만세의 불꽃은 이곳에까지 튀어와서 명동중학교에도 건거선풍이 불었다. 끝내 학교에 문을 닫고 말았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진 나홍규와 윤봉춘은 김용국 같은 이들은 만주 일대를 방황하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 나홍규는 러시아로 들어가 볼셰비키와 맞서서 싸우는 멘세비키의 용병이 되어 전투에 참가했는데 뒷날에 그가 내놓은 영화 풍문화 속에 그 소재가 담겨져 있다. 나홍규와 윤봉춘은 다시 서울에서 만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이 되었는데 그의 정월에 고향에서 파견된 고등계 형사에게 붙잡혀서 압송당하는 최악의 불운을 당하게 된다. 제목은 간도 시절에 명동학교에 다니면서 독립군과 내통해서 앞서 말한 도판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나홍규는 징역 2년을 윤봉춘은 징역 1년 반을 선고받고 정진감옥에 수감되었다. 2년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 나홍규는 고향인 회령으로 갔다. 소년 시절에 고향을 등지고 정치 없이 북한도를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홍규의 아버지 나형고는 아들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봉춘도 감옥에서 나와 한동안 중병으로 몸져 누워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때마침 북한도 시절 알던 사람을 만나 그의 소개로 북한도로 건너가 100개 러시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게 되었다. 윤봉춘은 러시아 처녀 마르샤를 알게 되었다. 본디 열정적인 성격인 윤봉춘은 러시아에서 망명해 온 소녀에게 깊이 빠져서 서로 미래를 언약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비련으로 애틋하게 끝나고 말았다. 마르샤에게 조선 땅으로 들어갈 만한 입국 지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홍규는 22살 때 마침 해령에서 지방 순회 공연을 하고 있던 예림회의 안종화와 알게 되었던 그것이 인연이 되어 뒷날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다음해 가을에 그는 안종화가 있던 부산의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로 찾아갔다. 처음의 연기시험에 떨어졌으나 안종화가 우겨서 입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나홍규는 이경손, 주인규, 주상송 같은 이들과 함께 윤백남 감독 집에 묵으며 영화 연구생이 되었다. 아리랑을 만들기 전까지 나홍규는 운영진에서 단역인 격군으로 그리고 심청정과 농중조에서 시답지 않은 역으로 출연하였을 뿐이다. 나홍규가 운영진에 처음으로 출연해서 맡은 역은 대사 한마디 없는 대역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기뻐서 고향 친구 윤봉춘에게 벚꽃잎과 함께 자신의 분장한 사진 한 장을 넣어 그 사연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1929년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길이 빛날 작품인 아리랑이 만들어진 해이다. 아리랑은 나홍규가 쓴 첫 시나리오이며 첫 감독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홍규의 아리랑은 일본 요도가 세운 조선키네마 회사가 두 번째로 내놓은 작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박해받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작품이었다.
더구나 이 영화의 주제가인 아리랑을 부른 가수 이정숙은 이 노래로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아리랑이라는 미녀는 이때부터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다. 나온기는 이 영화의 각본을 이경손이라는 사람이 공책에 낙서해놓은 미녀가 써서 암시를 얻어 만들었다고도 한다. 아리랑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느 마을에 영진이란 청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영진은 동네 사람들의 놀림감이다. 영진을 찾아온 친구 현구는 영진의 누이 동생 영희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못된 지주의 아들이자 일본 경찰의 앞잡이인 기호가 영희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지붕거린다.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진은 동네 사람들의 따귀를 마구 때리고 다니다가 마침내 지주와 일본 순사까지 때려서 마을 사람들의 소리 없는 갈채를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즐기게 되었다. 이 틈을 타서 기호는 아무도 없는 영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덮친다. 그 모습을 본 미친 영진은 애인들끼리 희롱하는 것으로 여기고 낄낄대며 박수까지 친다. 이때 마침 형구가 달려와 기호와 혈투를 벌린다.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쓰러진 누이 동생과 흥겨운 농악 소리는 영진에게 하나의 환각을 불러 일으킨다.